북한의 연평도 바로 앞에 있는 무인도인 갈도에 최근 벙커 5곳을 완공하고 방사포 진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가뜩이나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은 서북 도서 지역입니다. 긴장감이 한층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갈도의 위치를 보시면 얼마나 위험한지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갈도는 연평도에서 불과 4.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처 무도와 장제도에도 이미 인민군 4군단 소속의 방어부대가 주둔하고 있는데요. 무도가 연평도에서 약 12km, 그리고 장제도가 연평도에서 약 7km 떨어져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 갈도는 바로 연평도의 코앞인 셈입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 한층 더 높아졌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곳에 사거리 20km인 120mm 방사포를 배치하거나 우리 측의 동향을 감시하는 관측소를 설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0mm 방사포는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할 때 동원했던 무기였죠. 이 때문에 연평도 코앞인 갈도에 이 방사포 진지가 구축이 되면 상당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연평도 인근의 해군 초기함부터 방사포의 사정권에 들어가고요. 연평도에서 남쪽으로 최대 16km까지도 직접 타격권에 들게 됩니다. 국방부의 분석 한번 들어보시죠. 지리적 위치, 그리고 NLL과 연평도 사이의 거리 등을 볼 때 우리 군의 작전 활동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우리 군은 사거리 20여 킬로미터짜리 스파이크 미사일로 북한의 방사포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평도 코앞에 방사포 진지가 완공이 되면 대비태세 변화도 불가피합니다. 군 당국 역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이 갈도에 해안포 군시설을 건설한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 대담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비롯해서 정청래 출구위원회 징계 문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전 탈북 장교시죠, 김정아 씨, 그리고 이양수 설학정치경제연구소장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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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대표님, 네. 방사포가 뭐예요, 일단? 방사포는 우리말로는 다련장 로켓. 아, 다련장 로켓. 예. 파파파파 나가는 거. 예, 우리 뭐 북한 화면 보면 예. 항상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막 우박처럼 날아가는 그러죠. 거. 확 나는 거. 그게 방사포인데, 아. 우리는 로켓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이제 그 영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사포라고 쓰고, 예. 지금 이제 저는 이것을 굉장히 강력한 도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뭐 연평도 앞에 꽃게잡이 예. 시즌이라서 그러면 거기 우리 해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해군의 임무는 뭐냐면은 꽃게잡이 어선들을 보호해주는 보호하는 겁니다. 겁니다. 예. 그들이 혹시 북한에서 넘어온 그 군인들에 의해서 납치되지는 않을까? 그렇죠. 또는 NLL을 넘어가가지고 혹시 피랍되지 않을까? 예.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작전을 하는데, 그래서 연평도는 NLL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근데 북한의 지금 방금 말한 그 갈도는 NLL에서 한 북쪽으로 한 2.5km 정도 있습니다. 저도 연평도 가봤지만 바로 코앞에 예. 망원경을 안 써도 그냥 일반 이 눈으로 봐도 바로 그냥 빤히 보이는 자리예요. 거기에 만약에 방사포를 장착을 하면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고 얘들이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여기다가 지금 할까 해서 우리 사무실에 이제 연구원들하고 회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건 정말 특대형 도발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사포, 122mm 방사포, 지난번 연평도 포격 도발할 때도 그걸로 때렸습니다. 122mm 방사포는 20발에서 한 24발이 한 다발로 묶여져서 1분 만에 한 24발을 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도에 북한이 그 김일성 광장 앞에서 군사 프레이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신형 방사포를 보여준 게 있습니다. 뭐 300mm 방사포 이런 데 그늘에 가려가지고 큰 주목을 못 받았는데, 예. 체코제 RM70이라고 하는 방사포를 아마 카피한 것 같아요. 그거는 40발들이 한 묶음입니다. 118mm는 똑같은데. 122mm인데 40발이 들어간다. 예. 그리고 그 40발을 이제 1분에 쏘는데 더 문제는 기존에 우리 다련장 로켓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방사포라는 것을 쏘고 나면 그 구멍 하나에다가 다 일일이 로켓을 다시 꽂아야 되는구나. 손으로 직접 들어서 어깨에 울러매고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꽂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20발, 24발을 꽂으려고 하면은 뭐 한 시간 그렇죠. 이상 걸리겠죠. 예. 그래서 방사포는 일회용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 체코제 RM70은 40발들이 한 묶음에 장전이 돼 있고 그걸 쏘고 그 뒤에는 바로 똑같은 트럭에 바로 뒤에
폐기 40발들이 폐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만 팍 끼면 된다 이거군요. 딱 쏘고 나서 바로 그냥 돌려가지고 그걸 바로 끼면 되는데 이게 2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량 하나에 80발이 되죠. 그 80발을 쏘는데 5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5분 만에 80발. 그게 그러면은 5대면은 400발입니다. 이런 것들을 쏘는데 저는 그러면은 지금 도대체 뭘 노리는 것이냐. 방금 우리 저 앵커께서 우리는 스파이크 미사일이 있으니까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저는 1차 목표가 스파이크 미사일이다. 우리 기존의 스파이크 미사일도 사실은 북쪽 연평도의 북쪽 해안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해안포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은 그 해안포 동굴을 그대로 직사 타격하기 위해서 스파이크 미사일을 갖다 놨는데 그게 이제 북한으로서 위협적이죠. 4.5km 지점에 방사포가 있으면 역시 저들도 거의 직사에 가까운 그 각도로 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쏘죠. 지난번 연평도 포격도발은 한 16km 지점에서 쐈기 때문에 측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엉뚱한 데로 막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4.5km이기 때문에 뭐 다른 데로 날아갈 확률이 크게 없죠. 그래서 바로 직사해서 우리 스파이크 진지를 타격할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연평도에 이제 아까 해군기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수리 고속정 내척이 작전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연평도는 아주 수심이 갯벌이 얕아가지고 따로 해상 바지선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작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참수리 고속정 당연히 무장이 빈약하겠죠. 그래서 그 뒤에 유도탄 고속함이라고 500톤짜리 뭐 가격으로 치면 한 1,000억 원 하는데 그 신형 유도탄 고속함을 연평도 뒤에 북한으로서는 안 보이는 것에 이제 배치를 해놨는데 이 유도탄 고속함을 타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해군 입장에서는 이 유도탄 고속함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방사포를 수백 발을 쏴가지고 근접 신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 50m 전방에 딱 다다르면 거기서 그냥 파편을 쏟아버리는 게 있는데 한 300~400발을 파편을 쏟아버리면은 아무리 무유도 로켓이라 하더라도 워낙 광범위하게 날아가니까 우리 유도탄 고속함이 몇 발은 맞겠죠. 그러면은 우리 해군이 아마도 유도탄 고속함을 뒤로 물릴 겁니다. 뒤로 물리면 이 참수리 고속정 내척만 화력이 빈약한 내척만 남죠. 그러면 북한이 다시 이 참수리 고속정을 또 다른 무기로 격침시킬 수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이 방사포를 배치를 함으로 해서 우리 해군 전력을 뒤로 물리는 효과. 안 물리면 바로 쏴버리면 되고 물리면 참수리를 다른 구담으로 공격하는 그런 작전을 노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당히 위협적이다. 네. 근데 이게 말이에요. 한쪽에선 방사포 배치하고 다른 쪽에선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공동 조사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북한 출신으로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는. 의사조치 해제 그 요구 자체, 그 공동조사를 오직 그에 대한 사과보다도 이거 아직도 우리가 정당하다는 걸 저들이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연평도 부근에다가 지금 또 다른 이런 진지 설치를 말하는 것은 너네가 의사조치를 안 해주면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도발을 걸 것이다. 지금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요 얼마 전에 우리가 계속 저 뉴스로 또 나왔을 거예요. NLL 부근에 포탄이 NLL을 넘지 않고 그 1km 반경 안에 저들이 포사격 야간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아마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근데 북한군 훈련의 동계 훈련 모든 훈련의 첫 시작이 뭘로 시작된 줄 압니까? 야간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훈련은 어떻게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그 야간 훈련 포사격 그 훈련 자체가 조준점을 목적으로 해서 야간에 만약 사격을 한다면 우리의 피해는 과연 어떨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는 좀 고려해 봐야 되겠고요. 저들이 저런 부분을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의사조치를 해제해 준다. 어떤 그들의 압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대화로 해결하자. 전쟁보다도 맞불질보다도 이렇게 나간다면 저들은 계속 더 그 기승을 부릴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조치를 해제하든 해제 안 하든 그들의 근성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찝을 건 찝고 제발 이제는 도발을 하는 것을 당하지만 말고 무조건 맞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요. 뭐 어떻게 이 또 다른 도발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최근에 한 달 됐죠. 북한이 우리 영해, 즉 지금 북한은 우리 NLL 이남을 자기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해에 지속적으로 침범하고 있는 남조선 괴뢰 해군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공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로 10월 이전에 뭔가 실제적인 무력 도발을 10월에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이전까지 쌍십절을 얘기하는. 그래서 뭔가 어떤 실제적인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우리 군이 그 대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웬만하면 북한이 뭔가 무기 체계를 들여오고 뭔가를 도발하려고 하면 아침에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회의하고 하면은 대응책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방사포 5문 특히나 이게 만약에 정말 40발들이 그 RM-70이라면 오늘 우리의 결론은 이거는 답이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참 그렇게 심각한데, 근데요,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북한 출신 의사 부부가 IS에서 납치됐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걸 일단 북한 출신 의사 부부, 이게 일단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북한 출신 의사가 그 중동에 IS가 주로 이제 활동하는 그쪽에 가 있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리비아 쪽에 리비아 의사, 쪽에 간호사 뭐 이런 분들이 가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노동자들이 외화벌이에 갔으니까 따라서 가 있는 것은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 되는데 왜 북한의 의사를 부부를 납치를 했을까 그러면은 과거에 홍길동 같은 의적들은 양반들, 돈 있는 사람들 돈만 뺐었지 글쎄요, 않습니까? 이거 뭐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흔한 IS는 산적에 가까우니까 이 도적대들은 뭐 양반 상놈 안 가리고 다 잡아놓고 뭐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잡지 않았을까. 혹시 잠깐, 예.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그런 했는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아까 우리 대기실에서 예.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견이 벌써 짜졌구나. 의견이 통일을 이거는 한국 사람으로 착각을 한 것이다. 우리가 IS를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우리 정부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IS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리비아 지역에 여기는 또 IS 본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인인 줄 알고 납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앞에 N자가 붙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괜히 데리고 왔다라고 지금 구애는 하고 있지는 않을까. 따라서 우리 한국 분들이 사실 리비아 이쪽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요거 조금 말씀하세요. 저들이 정말 모르고 납치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알고 납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의사들은 한국이나 전 세계 어디에 있는 분들처럼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의사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IS 그 상태가 좀 열악한 상태잖아요. 열악한 상태에서 살던 의사들이 바로 북한 의사들이거든요. 그들한테는 오히려 모든 주어진 조건에 편안한 현대적인 기술로 있는 의사들보다도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민간요법으로 약품이 없이도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익숙된 북한 의사들이 오히려 더 필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IS한테 한약도 다려주고. 한약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식중독 걸리고 이랬을 때 한국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소다를 먹거나 아니면 산에 있는 생미나리, 산미나리를 그 자리에서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독버섯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버섯 그거 구분하는 것도 한국 분들은 아마 현장에서 사진 찍어서 검색을 하겠지만 북한 사람들은 독버섯에는 개미가 짐승이 한 마리도 안 삽니다. 생명체가. 그런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버섯은 벌써 그러니까 개미가 한 마리. 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봤고 의사들 자체가 약초 모든 걸 다 본인이 직접 산에 올라가서 다 태우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약초 공부를 안 하고 그래도 그 IS의 아무리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소금으로 소독하는 거 해보셨습니까? 못 해보셨잖아요. 한국 분들 그걸 모르셨잖아요. 그 얼마나 쓰라려요, 그렇게 쓰라려도 하면. 그 순간에 그 소금만한 그 해독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을 없애는 데는 소금 가지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식염수를 만들고 그런 빨간 진흙 가지고 또 다른 약재를 만들고 그런 현장에 있는 흙과 이런 풀 그거 가지고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의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의사들은 정말 목표로 했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리비아에 의사, 간호사, 노동자 한 300~400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화벌이 위해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이런 분쟁 지역에 막 리비아가 사실 지금 정신이 없는 지역인데 거기서 무슨 외화벌이를 한다고 거기 리비아가 그러니까 기존에 북한에는 완전히 우상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다피 시절에 네네네 북한의 그전에 김일성 시절에도 리비아 시계라면 미국 시계 상품이 좋은 줄 북한 사람들 몰라요. 리비아 시계라면 완전히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시절에 그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리비아 시계를 찬 사람은 대단한 귀족이고 가쁘고 저 완전 리비아 시계를 찬 거 가지고 이러고 자랑하던 사람 그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리비아에 대한 북한 사람들 그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북한 당국과 당국 간에 어떤 또 협약도 있겠죠. 근데 외화벌이를 위해서는 뭐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 상관없이 막 보내는 것 같아요. 예. 2011년에도 의사 부부가 그때 다국적군 공습에 다치기도 했던 사례가 있는 것처럼 이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실제로 만약 우리 김정아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이라면 딜을 하지 않겠죠.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딜을 한다 그러면 딜을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지금은 뭐 북한한테 뭘 달라고 그러겠어요? 처음에는 딜을 하려고 납치를 했다가 상황을 알고는 이제 김정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런 용도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글쎄, 뭐 불상사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게 지금 좀 사실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만약 있잖아요.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이 납치됐으니까 풀어주시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떠세요? 천만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잊어먹고 넘어간다. 네, 이를테면 북한 주민이 어떤 사람이 있던 간에 북한 당국은 절대로 그런 요구할 이제 사람 일부 언론에 보면 IS와 북한이 뭐 긴밀한 관계에 있다 예.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예. 이를테면 이제 IS에다가 북한이 교관을 파견한다든지 예. 또 IS가 북한적 무기를 사용한다든지 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IS와 북한이 직접적인 교역을 해서 북한적 무기를 직접적으로 구매를 했다. 예. 이런 증거는 없어요. 다 어디로 둘러서 시리아를 예. 둘러서 이렇게 한 3, 4단계를 거쳐서 예. 결국은 IS 손에 들어갔던 것이지 북한과 직접적인 교류를 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가 바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 지정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서 IS와 북한 정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관계는 없다. 따라서 뭐 어떤 그 협조 체제를 예. 구축한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그렇다고 해서 북한 정부가 김정은이 의사 부부가 잡혔으니까 뭐 300만 달러를 주고 또 수백만 달러를 주고서라도 구출하자라고 할 정부는 아닌 것 여력도 같고 없고. 예, 여력도 네. 없고 그럴 나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그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 현안 좀 여쭤볼게요. 정청래 최고위원한테 당직 자격정지 1년을 받았거든요, 지금. 네. 일단 징계 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 5단계 중에서 사실은 내년 총선도 출마할 수 있고 현재 국회의원직도 유지할 수 있고 당원 자격도 가질 수 있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징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승용 최고위원도 1년이라는 것이 상당히 내 생각보다 중징계다. 주승용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이 당직 자격정지라는 것이 공천 심사할 때 점수를 10%를 마이너스 시키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학 입시 볼 때도 1점 깎이고 2점 깎이고 이거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데 사실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데미지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중징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실 맨 처음에 문재인 당대표가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자숙밖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망을 한 상황에서 당원들이 이번에 이제 심판원에 윤리심판원에 제소를 해서 이번에 처벌이 나온 건데 사실은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거라고 다들 예측은 했습니다. 뭐 과거에 새누리당도 그렇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항상 여야 공히 항상 손방망이 처벌이었거든요. 동업자 의식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중에 내년 공천에 10% 가산점을 준다, 뭐 깎는다, 마이너스를 한다 이런 문제는 사실 뭐 공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천을 누구를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놓고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점수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을 만약에 친노 지도부에서 공천을 주겠다 그러면은 10% 이상 차이 나는 사람들과 경쟁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처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사실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이 데미지를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후폭풍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사실 뭐 중요한 거는 내년에 과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위원회를 꾸려서 혁신위원장이 강력하게 공천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만약에 이런 기준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벌금 5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거잖아요. 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법에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은 공천을 안 준다. 그 다음에 신계륜 의원처럼
업무 추진비를 뭐 아들 유학비로 쓴다든지 이런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안 준다. 정청래 의원처럼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이런 해당 행위자들한테는 공천을 안 준다. 그리고 교체 지수를 조사해서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한 20% 정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교체를 원하는 그 순위를 조사해서 한 20% 정도는 교체를 교체를 하겠다. 경선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원칙을 세운다면 정청래 의원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혁신안에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그거를 제시하느냐 못하느냐가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지, 사실은 뭐 이 정청래 의원 한 분만 가지고서, 이 사례만 가지고서 주는 것은 좀 미흡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쭤본 건 예를 들면 친노의, 사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원래 친노는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친노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에서 친노들은 요 징계 수위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리고 비노들은 징계 수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시 노건호 씨의 추도사 발언 문제와 맞물려가지고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냐? 그걸 여쭤본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노건호 씨의 문제라든지 정청래 씨의 이번 그 솜방망이 처벌, 이런 것들은 충분히 후폭풍을 안고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근데 노건호 씨 문제는 유족의 어떤 고인의 아들이라는 부분 때문에 좀 더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예,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실망하는 수준이지, 사실은 뭐 당내에 이 정청래 의원 문제로 인해서 또다시 비노 측에서 친노 측을 마구 공격하고 지도부를 흔들고 하는 일은 뭐 그렇게까지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지금 친노 비노에 있어서의 핵심 키워드는 당 혁신위원회, 이번에 만든 또 다른 혁신위원회가 소위 말해서 물갈이를 어느 정도 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결국은 사람을 얼마나 교체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지금 뭐 자꾸 호남 얘기 나오고 다선 얘기 486. 네, 486 얘기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결국 다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들은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물갈이해 주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물갈이에 의해서 반발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요, 지금 사실은 그 혁신위원회에 아직은 큰 기대를 걸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 여태까지 보면 공천이라고 하는 거, 공천으로 사람을 바꿔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손을 못 쓰는 시기, 즉 공천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아주 일괄적으로 이렇게 딱 배제를 시켜서 그분들이 뭐 탈당해서 당을 꾸리거나 이런 시간이 없도록 만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기준만 계속 만들 뿐이지, 기준을 막 만들어도 그게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실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 아주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할 겁니다, 국민들께.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만약에 그 기준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판단이 되면 뭉쳐서 탈당을 해서 당을 새로 교섭단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당 내에서 엄청난 분란을 일으키겠죠. 그것은 결국 총선 참패로 이어질 테니까 당분간은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총선 다가와서 혁신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혁신위원회가 과연 그런 어떤 추동력이나 힘이 있을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복잡해요. 예.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